안녕하십니까. 김민웅입니다. 현재는 촛불냉동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요. 지난 시간 강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함께 했었죠. 그리고는 두 개의 얘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문제에 직면하는 것, 거기에서 새로운 생각을 태어나게 하는 것. 우리가 당연히 이건 이런 스토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를 하면서 얼핏 보기에는 단순한 것 같지만 그 단순함 속에 담겨져 있는 복잡성 또 깊이 이런 거를 탐구하는 능력, 이게 우리 생각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회가 발전하고 진화할 때에도 그 사회 전체가 이렇게 사고의 복잡성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회가 얼만큼의 의미를 가지고 또 힘을 가지고 진화해 나갈 수 있을 건가, 진보해 나갈 수 있을 건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관점에서 규정이 되겠죠. 자, 오늘은 권력과 사유라는 관점으로 이 사유, 생각의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생각은 또 인간의 뇌는, 인간의 사회 능력은 진화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죠. 생물학적인 진화의 내용이 간에 기본적으로 담겨 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맥락,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 또 역사적 변화에 대한 면모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유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건 사회적 기반에 매우 결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권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데카르트 얘기를 드렸지만 그때 이미 사실은 얘기가 된 셈이나 마찬가지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세 봉건 체제 속에서 당시의 서구의 카톨릭 교회가 독점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던 인간의 사유, 철학, 사고, 이 모든 것에 걸쳐서 교회의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것에 균열을 낸 거죠. 즉 그러니까는 나는 생각도 고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체성이 그와 같은 봉건적 지배 권력의 토대를 도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뒤흔든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사회는 그래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서로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완전히 극단의 대치와 모순을 보이기도 합니다. 혁명적 사회는 언제나 기존의 권력에 대한 현상 타파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달리 얘기하자면 그 권력이 인간과 그 사회의 사유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굉장히 복잡한 변증법적 투쟁 과정이에요. 권력자들은 인간 또는 민중, 그 사회의 사유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고 그 권력을 넘어서려고 하는 존재, 세력은 이 권력을 깨트려 나갈 겁니다. 지배하고 저항하고 이러면서 이 관계가 그 사회의 어떤 역동적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권력과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생각의 탄생, 생각의 진화, 그래서 그 사회의 주도권의 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회에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소수의 권력자가 갖고 있느냐? 다수의 민중들이 갖고 있느냐? 이런 주도권의 변화가 사유의 체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그런 겁니다. 엔트로포신 인류세라고 하죠. 공력이 지배했던 세상에서 인간에게로 넘어가는 주도권의 변화라는 이 거대한 흐름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의 인간의 뇌의 진화가 있었던 것이죠. 공력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고 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 생존은 사실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 거대한 동물들의 주도권이
타격을 입고 해체가 되면서 인간이라는 동물,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군집하고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삶의 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이 여지가 생기면서 인간의 사유가 현장을, 지리적 공간을, 또 물리적 공간을, 생명체의 시스템을 장악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류세를 만들어낸 것은 사유가 권력이 된 그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그 논의는 바로 이 인간의 사유가 권력이 되는 그러한 복잡계의 현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능이 굉장히 유기적이고 복잡하죠. 자, 데카르트 얘기를 했습니다만 철학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인간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상대히 인정받게 하는 인정투쟁의 과정. 이 인정투쟁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투쟁의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시대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투쟁, 이 투쟁의 과정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과정이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어떤 철학적 사조가 한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다른 사조가 나타나서 이것이 소멸하고 이런 모든 과정은 단순히 어떤 이 철학 사조라는 형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의 사유 체계가 현실과 마주하면서 어떤 생각이 보다 큰 힘을 발휘할 건가, 어떤 게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싸움이 바로 철학인 거죠. 유물론의 등장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변증법의 등장도 그런 것이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컵에 물이 담긴, 반 담긴 그 사건을 가지고 조금 설명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변화를 주목하는 변증법적인 사유가 되는 것이죠. 변화를 전제하지 않는 상황과 변화를 추구하는 상황에 대한 철학적 사유의 이해는 너무나 다른 거죠. 변화를 전제하지 않는 것은 현재가 좋은 거예요. 현재의 기성 질서가 괜찮은 것이고 이건 변하면 안 돼. 여기에 도전하는 것이 다 잘못된 것이고 이단이고 악인 거죠. 근데 변화를 전제하는 것은 무슨 소리야? 현실은 문제가 있어. 다른 현실을 만들어내야 돼. 역동적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거죠. 물론 이 기존의 질서가 역동적이고 진보적인데 그걸 바꾸기 위한 것은 뒤로 퇴보하고 과거의 권력이 다시 등장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죠. 자,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현실의 변화에 주도권을 누가 갖도록 만들 것인가에 있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을 만들어가는 권력, 이 두 개는 함께 있습니다. 권력의 정통성을 한번 생각해 보죠. 혈통이 권력의 정통성을 규정했던 시대가 있어요. 이렇게 기성의 권력 체계와 사유가 서로 쟁투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철학이 등장했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역사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와 깊은 관련이 있죠. 어떤 하나의 사상이 한 시대를 움켜쥐게 되면 그 움켜쥔 것만큼의 현실의 변화도 생겨나게 됩니다. 하이에크가 시도했던 신자유주의 체제는 애초에는 사실은 그렇게 위력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후에 이 신자유주의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가 이렇게 자본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낼 때 큰 힘을 발휘했죠. 오늘날에는 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권력도 서서히 소멸해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신자유주의 체제라는 그러한 경제 철학과 사유도 힘을 잃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철학 또 권력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과학과 철학, 윤리 여러 가지 이제 사유에 대한 영역이 있는데요. 세상은 뭘 만들어졌지? 과학이 되겠죠. 세상은 어떻게 엮어진 것이지? 무엇을 살 것인가? 이건 좀 다른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것이 옳지? 무엇을 어떤 가치 중심에 놓아야 되지? 이런 것들은 다 말하자면 윤리적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유에는 여러 서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랍은 분리된 게 아니라
우리의 철학과 윤리는 과학적 토대를 가져야 될 것이고 과학은 윤리적 방향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도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한 덩어리의 유기적 체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 기존의 권력 질서와 함께 가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깨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의 권력과 질서에 도전하는 것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질문의 권리는 환영받을까요?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질서를 누리고 있는 사람, 세력들은 질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하거든요. 제가 첫 시간에 주입식 교육은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건 뭐냐 하면 주입식 교육은 질문의 권리를 용납하지 않아요. 이건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라는 맥락과 동기를 물어보면 이 설명이 굉장히 능력이 요구되거든요. 질문의 권리라고 하는 건 도처에서 환영받지 못해요. 질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기존 질서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환영받지 못하죠. 이단, 파문, 이게 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일들 아니겠습니까? 질문하기 시작하면 사고의 주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암기나 주입식으로 해서 교육을 받는 그러한 교실 환경에서는 질문의 권리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요. 또 이런 질문의 권리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 문제의 답이 뭐예요? 이거는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하죠? 왜 그런 문제를 내놔야 되죠? 왜 그 문제는 꼭 우리가 풀어야 돼요? 이런 질문은 환영받지 못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걸 왜 문제 삼습니까? 이걸 왜 우리가 풀어야 되죠? 이게 정말 문제입니까? 이런 질문. 이게 정말 문제이긴 한 거예요? 다른 더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런 질문들. 그 문제를 접근하는데 꼭 그런 방식이 필요한 겁니까? 다른 건 안 되는 겁니까? 왜 허용이 되지 않죠? 이런 거죠. 질문의 권리는 그래서 기존의 질서가 힘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깊이 질문에 칼을 이렇게 들이미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 사유는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과학사의 발전도 사실은 그래요. 과학사의 발전을 해서 초기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과학적 발상을 했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던 거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레오조차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사유, 생각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만큼 기존의 질서를 흔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쪽에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식민지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랬던 거 아닙니까?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유태인 학살에 대한 전범 재판을 받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렸던 결론 중에 하나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죠. Venality of evil이라고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사실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악의 평범성이라고 한다면 악은 평범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아니죠.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평범한 보통의 일상 속에서 사유하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에게든 악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의 평범한 일상의 시민들이 사유를 중지하게 되면 그 순간에 거기에는 악이 자란다는 것이죠. 명령에 그대로 복종하게 되는 것, 지시를 그대로 따른다는 것, 생각의 과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뉴른베르그 재판이라든가 동경전범 재판에서도 보면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명령은 수행하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너의 부모를 죽여. 너의 형제를 죽여. 명령이라고 따랐나요? 아니거든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왜? 생각하니까. 윤리적인 통증을 느끼니까. 이런 생각하는 것, 윤리적인 통증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질문의 권리의 시작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사자와 여부와 당나귀의 우화, 여러분 다 아시죠? 같이 사냥을 했는데 돌아와서 분별을 할 때는 사자가 독식한
그런 상황을 정당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너도 죽임을 당해. 말이 돼? 그게? 무슨 소리야? 부당하잖아. 왜 죽임을 당해야 돼? 잘못된 거잖아. 왜 혼자만 다 독점해? 그게 말이 되는 것이야? 그럼 뭐하러 같이 갔어? 왜 함께 공동의 작업을 해놓고 왜 혼자 다 차지하는 거야? 이런 사회가 맞아? 이건 불평등한 거 아니야? 불평등은 언제나 깨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연속적인 질문이 그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질문은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권력의 독점체제, 특권체제를 깰 수 있습니다. 그 사유의 권력은 그래서 사유의 권력은 사문난적 뭐 이런 것들 이게 바로 과거의 유교가 새로운 질문을 하면은 새로운 생각을 하면 그렇게 이단시 했던 것이잖아요. 서구에서 보면은 카톨릭과 오소독스가 있죠. 바티칸을 중심으로 로만 캐톨릭이 있고 그다음에 동쪽에 그리스 종교라고 그랬죠. 종교. 근데 종교는 영어는 오소독스입니다. 캐톨릭은 보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우리가 진짜 참기름집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교리를 보면 서로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기독교 세계를 지배하고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가 자기가 정통이다, 우리가 보편이다 이 싸움이 뭐 불가피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 어떤 게 보편이야? 어떤 게 정통이야?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철학의 비판적 사유가 가능했던 겁니다. 즉 비판적 사유. 자,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으면서 그 사형에 대한 이 조처에 저항하고 탈출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유명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다. 우리 흔히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만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거죠. 악법도 법이다. 보통 어떻게 해석하죠? 맞습니다. 그게 악법일지라도 법이니까 지켜야지. 어쩔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이 문장을 보면 악법도 법이다. 이 법은 악하다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이 법은 그래서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이에요. 용납해서는 안 되는 법이에요. 라고 규정한 겁니다. 근데 법이다? 이게 말이 돼? 이거 법 아니잖아.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악법도 법이잖아. 그러니까 따라야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한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대 그리스에서 법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민회에서 만들어졌어요. 법의 운명은 뭐죠? 법은 태어나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악법도 법이라고 한다면 이게 법이 악법이라면 그 법의 형성 과정에 맞게 고치거나 폐기해야 되죠. 법의 운명에 따라라는 얘기로 해석하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까 따라라가 아니라 그러면 악법이면 폐기해야지. 악법이면 고쳐야지. 라는 주장으로 읽어나갈 수가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악법도 법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인간을 그 법의 대상으로만 여길 때에는 악법도 법이다 하면 그냥 지키라는 거예요. 법이니까.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인간이 그 법을 만들고 소멸시킬 수 있는 주체라고 인식하게 되면 이때 악법도 법이다는 그 주체에 따라서 변형될 수 있는 거죠. 폐지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이런 말조차도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그냥 비판 없이 통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비판적 사유를 동원하게 되면 그래? 이 법은 잘못된 거네. 근데 법이라며. 근데 법은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어떻게 고치게 돼 있잖아. 아니면 폐지하든지. 법을 만드는 건 우리 인간이니까. 우리가 주체니까. 법이 주체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에 유명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의 주인은 우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안식일을 지키느라 쩔쩔쩔 매면서 안식일에 종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질타한 거죠. 악법도 법이라며 법에
노예가 되게 만드는, 굴종하게 만드는 해석은 우리가 단호히 거부해야 되는 거죠. 법을 주도하는 권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항하는 그런 사유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데카르트 얘기를 했지만은 성체 권력과 마주한 거 아닙니까? 나는 생각도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체 권력, 그 시대의 사유를 결정하고 주도하는 교회 권력과 맞서서 자기의 신의 주체성을 선포한 것, 성체 권력과 정면으로 충돌한 것, 이런 것이 인간의 생각의 자유를 태어나게 하고 그 자유가 한 시대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체적인 권력의 힘을 발휘하게 했다는 것.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해하기 쉬운데 미학, 윤리, 이것과 권력이 과연 관계가 있을까? 미학? 생각을 해보죠. 미학은 그냥 미학, 아름답고 추한 거 그냥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뭐 권력과 관계가 있을 수 있어? 윤리? 옳고 선한 것 아니야? 근데 그것이 권력과 관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미학과 윤리가 관계가 있는 거야? 아니,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것이고 아름답지 않는 것은 아름답지 않는 것이지 그 미학과 윤리가 서로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야? 이게 얼른 이해가 가시지 않으면 다음의 내용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인지 다 아십니까? 보면 알겠죠? 하나는 장발 단속이고 하나는 미니스커트 단속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 사진을 보면 어떻게 느껴져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머리 길다고 경찰이 와서 저렇게 잡고 머리를 깎으면 우리 어떻게 얘기하죠? 이 말이 돼? 당신이 뭔데? 나 사생활을 간섭해. 당장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저 시대에는 저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기보다는 도망 다녔거든요. 걸려서 잡히면 머리를 깎이는 거예요. 장발 단속. 이것이 이제 한국 사회의 문화적인 타락과 부패를 가져온다. 이렇게 규정을 권력이 해버린 거죠. 아니,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스타일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기 건데 왜 남이 와서 깎아버립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자, 오른편에 있는 이 미니스커트 단속하는 이 장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성추행이잖아요. 미니스커트 단속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달라졌죠? 저런 폭력적인 권력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시선이고 그것을 끊임없이 해체시키려고 했던 운동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저건 폭력이야. 저건 성추행이야. 지금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의 사유를 결정하는 데에 이 권력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야, 너 어떻게 치마를 이렇게 짧게 하고 다녀? 윤리적 판단이죠. 아름답잖아. 아니야. 미학과 윤리가 충돌합니다. 그리고 그 윤리적 규정을 하는 쪽이 힘이 있으면 이 권력이 또한 미학도 결정해버려요. 그건 금지된 거야. 그건 허가할 수 없어. 이런 방식으로 미학적 기준도 권력이 정해져 버려요. 그러니까는 머리를 기르는 것 미학적 선택이 아니고 권력에 의해서 규정당해 버리는 것이죠. 저런 폭력이 인간의 사회와 그 사회 전체의 사회를 폭력적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과거에는 학교에서 교실 폭력이 예사였죠. 저희 세대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 가면 참 많이 맞았는데 그건 부당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학생들을 대걸레 자루로 패? 당신은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건 교육이었습니다. 아니, 폭력이 어떻게 교육에 속해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 부모들이 당시에는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호랑이 선생님이기를 바랬습니다. 무섭게 다루는 거죠. 혼낼 때는 혼내고 폭력도 용납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폭력 교실이 됐었습니다. 지금 많이 달라졌죠. 오히려 이제 교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이런 폭력이 주도해버리는 사유,
그걸 용납해버리면 사회 전체가 폭력이 되고 그 폭력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권력이 결정하는 겁니다. 장발족 단속. 그 말도 희한하지 않습니까? 장발족이래요. 어떤 이상한 집단, 이상한 인종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어떤 족속 이렇게 구별해서 분류해버리고 그 분류하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인간을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대상화시키는 것은 그때부터 인간 모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길다고 하는 이 머리를 기를 수 있는 자유를 왜 권력이 함부로 규제하고 결정했는가? 물론 여기에는 깊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죠. 이게 하나의 저항의 상징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게 된다고 한다면 청년 세대가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기 위해서 사전에 막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실제로 규율로 지배 질서를 움직이는 사회는 머리를 깎아버려요. 박정희가 과거에 만주의 관동군 출신이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 깎았잖아요. 머리 길 사이가 없어. 이런 걸로 이제 구실을 내세우긴 합니다만은 이 머리를 스스로 깎아서 유지하는 수도승도 있지만 강제적으로 상대가 머리를 깎아버리면 이것은 그 인간 존재가 능욕당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버젓이 했습니다. 권력이 만들어낸 기존질서의 사유 체계죠. 그래서 일제 추방까지 합니다. 세상에. 근데 이제 그 비상계엄이 그 비상조치가 있었던 70년대를 보면은 이게 바로 이제 문화적인 통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문화적인 통제가 시작되는 과정에서 저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머리 길다고 추방해?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상황이 그만큼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해요. 뭐냐면 한편에서는 그렇게 해서 마치 머리를 단속을 하고 그리고 미니스커트를 못 입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마치 그걸 깨끗한 사회처럼 만드는 걸로 했지만은 한편으로 우리 썬데이 서울 이 잡지가 그런 잡지라고 이렇게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풍조는 또 한편으로 허용을 했어요. 삼회성체라고 그랬죠. 그중 하나가 성. 그 성을 막 북돋아서 그래서 그 사회를 비판하고 그 사회를 진보적으로 만드는 그런 에너지를 그쪽으로 빼버리는 거죠. 원래 권력은 뭔가 탄압을 할 때는 숨 쉴 구멍, 빠져나갈 구멍을 약간 하나 열어줘요. 전부 글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정작 문제의 본질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은 이때의 중요한 사회적 현안은 권력의 독재화 과정이었고 그걸로 인권 유린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고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이 됐고 이런 걸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문제를 삼을 겨를 없이 장발적 단속하면 도망가기 바쁘게 만들어 놓은 그리고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으면 이런 거나 봐 이렇게 해버리는 그 사회 전체의 전면적인 타락을 조장해 버린 거죠. 근데 이어를 보면 참 또 흥미로운 게 있어요. 우리 14세라고 하면 프랑스의 절대 왕권 체제를 수립한 권력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l'état c'est moi, 국가가 곧 나다 이렇게 얘기한 그런 장본인이죠. 그래서 이 자신과 국가를 동일치시킨 겁니다. Je suis l'état, 내가 곧 국가다라고 우리 흔히 번역을 합니다만 원래는 Je suis l'état가 아니라 l'état c'est moi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라는 그 큰 시스템을 자기하고 동일시하는 것이죠. 자기가 국가라는 것에 그 거대 체계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일체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대한 국가가 자신에게 일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나한테 있는 것이죠. 내가 곧 국가다라고 하면 국가가 중심이 되는 그런 프랑스어의 용법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거대한 국가가 나에게로 귀속되고 일체화되는 그런 존재로서의 유명한 권력자가 바로
루이 14세였고 이런 루이 14세의 이러한 권력의 발동과 발휘가 이후에 프랑스 혁명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되죠. 자, 그런데 저 복장을 보면은 참 희한해요. 강력한 절대 군주가 저렇게 다리를 드러내고 스타킹을 신고 그리고 신은 여성들이 오늘날 신은 하이힐을 신었어요. 지금의 눈으로 보면 저게 남자 복장이야, 여자 복장이야. 그리고 절대 군주가 입을 만한 그런 옷차림이야?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이 권력이 어떤 미학적 선택을 하고 이것이 바로 권력의 복장이다. 권력의 스타일이다 규정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죠. 지금 누군가가 하이힐 신고 다니면은 남자 권력자가 저 정신이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권력의 중심이 무엇을 움켜쥐고 가느냐에 따라서 미학적 시선도 미학적 사유도 결정되고 말아요. 머리가 긴 것과 짧은 것,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과 아닌 것, 이거 전부 다 미학적 선택일 수가 있는데 최고 권력자가 저렇게 당당하게 저런 방식의 옷을 입고 이렇다라고 규정해도 되는, 그래서 미학적 판단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명한 프랑스 영화인데요. 엉 페플 에 송후아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루이 아까 14세고 16세인데 16세가 단두대에 처형을 당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프랑스 혁명의 과정을 보여주는 유명한 문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엉 페플 에 송후아. 엉 페플은 영어로 하면 people이에요. 에는 and고 송하면 그의. 그러니까는 people, 인민의, 후아, 왕이에요. 근데 원래 이런 기존의 중세 봉건 절대 왕정 시스템으로 보자면 이런 제목은 용납될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엉 후아 에 송 페플 이렇게 돼요. 왕과 그의 백성, 그의 인민. 이래야 이게 원래 질서인데 이게 뒤집어진 거죠. 실제로 이 영화에서 루이 16세는 몽페플, 나의 인민들이요, 나의 백성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앞에 오는 거예요. 백성은 뒤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이 질서를 뒤집어 엎습니다. 권력과 사회의 체계가 전복되는 거죠. 그래서 인민이 먼저 앞에 나오고 왕은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민이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죠. Un peuple est son roi. 그러니까 이 왕의 운명은 인민에 달려있다. 실제로 처단당하죠. 권력의 변화와 사유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문장이라고 또 문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사일원단이 오른쪽에 있고요. 왼쪽은 조선조의 복장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복장도 있지만은 또 한두 명은 근대적 복장을 하고 있죠. 갓도 사라지고 서양 복식이고. 자, 이런 변화의 과정을 근대가 겪게 됩니다. 조선조의 원래 갓, 그리고 한복, 도포 이런 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이제 서양의 복식을 입는 그런 장면들이 저기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행하면서 옷들이 다 서양 복식이죠. 그런데 여기 밑에는 김옥균과 그 세력들이죠. 또 오른쪽을 보면 김구 선생이 중절모와 그 다음에 한복을 도포를 입었죠. 그 모습을 보여준 게 저 밑에 사진인데, 그리고는 밑에는 구두 신발을 신었어요. 자,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조선조 때는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근대가 되면서 도포도 사라지고, 그리고는 갓도 사라지고 중절모와 근대 서양 복식을 입거나 그런 건데, 그 중간 단계가 뭐냐 하면 바로 저렇게 중절모와 도포를 입은 김구 선생의 그런 같은 복장이에요. 자, 이 복장을 이제 설명을 사회학적으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문화인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우선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퓨전 양식이잖아요.
중절모는 서양에서 온 것이고 도포는 우리 옷이고 그다음에 신발, 구두는 서양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는 가테신은 중절모를 쓰고 도포는 그대로 있고 아직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주도권을 지니고 있고 구두는 과거와 같은 집신이나 뭐 남학신이나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서양과 그리고 조선의 의복 문화 양식이 결합한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 바로 저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일종의 문화적인 어떤 융합 과정에서의 복장이다. 근데 그렇게 문화적으로 결합된 퓨전 양식이라고만 설명을 해도 될까요?가 저의 질문이에요. 도포를 입고 중저모를 쓸 수 있던 가장 중요한 역사의 변화, 그 사건이 뭐죠? 네, 단발령이죠. 단발령이 없이 저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단발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세와의 세력 관계 속에서의 변화가 거기에 반영된 거죠. 그 이후에는 그것을 이제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지금 상투 올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저 복장에 갓을 쓰지 않고 중절모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게 왜 가능했는가? 결정적으로 양반 계급 질서가 허물어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갓이라는 것을 일상의 사대부들이 쓸 필요가 없어진 거죠. 사대부 계급 자체가 존재하지 못하게 됐는데. 그러니까는 이 말도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양반과 상놈 이렇게 구별을 했고 양반 그러면 높여서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반. 그런데 그 다음에 양반이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이 양반이라는 말도 아니 이 양반이 말이야 이렇게 쓰잖아요. 이 양반이라는 언어가 사회적으로 추락해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는 상투를 틀고 갓을 쓸 필요가 없는 그런 현실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저런 모습이 가능해졌던 것이죠. 즉 사대부 계급의 권력의 질서가 허물어지는 과정이 있지 않고는 저런 문화적 융합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질서가 무너지니까는 저런 문화적 융합의 양태를 문제없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복장 하나의 변화에도 그와 같은 권력의 변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여성들의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옷을 쓰고 자기를 이렇게 가린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저 유명한 세 여자라는 작품도 있지만 주세죽, 허정숙, 고명자 그 옆에는 셋킨하고 로자 룩셈부르크의 사진이 있는데 여성들의 복장이 엄청나게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복장의 선택이 달라진 게 아니라 당연히 그건 포함되어 있고 여성의 사회적 위상, 여성의 사회적 권력이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개방형이 됐죠. 위에서 봤던 것은 자기를 은폐하는 방식인데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죠. 그만큼 이들의 여성들의 사회적 위상의 변화가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복장을 선택하는 그 사유의 작동은 바로 이러한 권력 질서의 변화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권력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간과 권력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어떤 사진이 금방 아시겠죠? 광화문이죠. 근데 광화문의 과거의 모습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광화문은 지금은 그냥 광화문이죠. 유적이죠. 그걸 이제 복원한 거지만. 근데 오른쪽의 광화문은 뭐죠? 권력입니다. 왼쪽의 광화문은 고궁이에요. 과거의 역사의 유산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적 상징이 됐는데 오른쪽은 권력의 현장이었어요. 대원군이 등장해서 임진왜란 이후에 파괴된 광화문을 복구하고 경복궁을 재건하고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으로서의 광화문이에요. 저 공간은 그래서 권력의 공간이었어요. 왼쪽에 있는 것은 왕권 체제가 무너진 오늘의 현실에서는 권력의 현장이 아니죠. 그래서 이 과거의 광화문 일대에는 거기가 권력의 총본산 아닙니까? 많은 부서들이 거기 집결해 있고 그리고 그 좌우로 양반들이 살았고 그래서
오늘의 북천, 허천 뭐 이런 게 다 그런 곳 아닙니까? 그렇게 집결해 있던 광화문 일대는 조선조 봉건 권력의 집합지가 형성된 물리적 공간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본이 이제 지배하면서 전화사령 형태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찍은 건데 여러분 저런 사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광화문의 바로 앞에는 다리가 있었고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빨래를 해요. 저게 가능했던 것은 과거의 봉건 왕조 체제의 군주 세력이 꽉 잡고 있을 때는 어디 보통의 평민들이 와서 그 근처에서 빨래를 해요? 못하죠. 그런데 그러한 권력 질서의 변화가 저런 풍경을 가능하게 합니다. 왼쪽은 과거의 청독부 시대, 오른쪽은 그 청독부 건물이 그대로 유지했던 시대, 이제 사라졌죠. 저 공간을 조선 청독부가 장악한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조선의 이와 같은 권력 구조가 해체되고 파괴된 후에 생겨난 공간 권력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광화문 뒤에 남아있었던 그런 상태는 식민지 권력 체제가 일정하게 자기를 유지했던 그런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진이 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거죠. 결국 철거가 됐습니다만은 식민지 시대의 조선의 그 서울을 그렸다 이렇게 우겼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그리고는 철거한 건데 우길기 때문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식민지 시대를 그렸다라고 하는데 식민지 시대에 무엇을 그렸냐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저 그런 걸 딱 보면 식민지 시대의 일본의 통치 체제의 영광을 보여준 그림이에요. 그 시대는 뭐를 그려내야 되느냐 하면 이들의 지배하에서 조선의 백성들이 얼마나 비통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저 공간을, 서울이라는 공간을 이들이 어떻게 장악했는가 하는 것을, 그 진상을 드러내는 그림일 때에 비로소 식민지 시대의 진실을 그려낸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그 공간에 대한 권력의 지배 체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다가가느냐, 이게 또 우리의 사유체계와 직결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왼쪽에는 빛으로 조명을 해서 광화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건데, 오른쪽은 뭐죠? 촛불 집회. 촛불 혁명의 현장이 된 거죠. 자, 이게 뭘 얘기하느냐? 권력은 변한 거죠. 주체가 이동한 거죠. 대원군이 4대부 권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백전 이런 것들을 다 찍어내서 돈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 동원을 해서 그래서 광화문을, 경복궁을 재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광화문은 이후에 식민지 지배 체제에서 오역을 겪지만 이 시스템이, 왕권이 주도했던 시스템과 물리적 공간이 보통의 시민들, 보통의 인민들, 보통의 민중들, 보통의 국민들에게 장악된 현실을 오른쪽에서 보여주잖아요. 같은 공간인 것 같은데 권력의 이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덕수궁 돌담이잖아요. 덕수궁 돌담은 어떻게들 기억합니까? 낭만의 거리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덕수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변 풍경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고궁의 예술을 맛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전제가 있습니다. 대화문이죠. 덕수궁은 고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궁이었어요. 왕궁이라는 봉건적 군주 체제가 해체되니까 가능한 거죠. 즉 이것은 왕권이라는 봉건적 군주 체제의 질서가 허물어진 상태에서 비로소 가능한 미학적 풍경입니다. 권력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와 감성까지 지배합니다. 이 길이 그 뒤에 아라사, 러시아 공간이 있죠. 이게 뭡니까? 저 왼쪽은 아라사, 러시아 공간이고 그리로 가는 길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간 파천, 거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 역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덕수궁 돌담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러시아가 조선의 영향력을 팽창시키고 있었고, 그리고는 조선의 군주가 외국 대사관에 가서 거기서 망명정부를 세우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현재가 바로 저곳이에요.
근데 그러한 권력관계가 사라진 토대 위에 독수금 돌단길이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물리적 공간에 대한 사유도 우리가 그 안에 권력을 이해하게 되면 전혀 달라집니다. 오른쪽은 이제 철거된 청계천 위에 고가도로고요. 왼쪽은 지금 만들어진 청계천이죠. 저 청계천은 문제가 많죠. 저게 그냥 자연수가 아니라 수돗물 트는 거잖아요. 근데 저 밑바닥에는 왼쪽에는 판자촌, 오른쪽에는 청계천을 덮어버리는 그런 공사가 있는 초기 사진이에요. 이 판자촌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또 외국 기자가 와서 찍으려고 하면 그때 막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판자촌 덮어버리고 그리고 이 판자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지금의 경기도 광주에 퍼서 거기다가 살게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속에 그렇게 해서 이주를 당했던 사람들 들고 일어난 광주 사건이죠. 전라도 광주의 사건이 아니고요. 경기도 광주의 사건이에요. 생존권 투쟁이었어요. 판자촌 보기 싫으니까 싹 다 밀어버리고 그래서 광주단지 대규모 이런 식으로 일이 터졌는데 이때 이것을 그려낸 게 바로 난소공, 난장이가 쏘아올린 자궁공이에요. 그렇게 해서 광주 대단지가 말이 많고 그리고는 그걸로 해서 생존권 투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경기도 광주는 달라졌죠. 그 공간의 지배권이 자본에 의해서 저렇게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권력인가에 따라서 그 공간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죠. 파리 코민 1871년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투쟁이 벌어지는데 이 파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앙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체제예요. 저게 그런 말도 있죠. 시가전을 벌이면 중앙에서 작전을 피면 모든 것을 겨냥할 수 있다. 전시적, 거의 신적 이 시선의 위치에 서서 모든 걸 통괄하는 그런 도시가 된 거죠. 근데 그러한 권력이 사라지니까 지금은 미학이 돼버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부쿠가 있던 감시처벌에서 등장하는 감옥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저 공간도 그냥 공간이 아니라 권력의 질서가 구현된 공간이에요. 자, 오늘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이해는 허다합니다. 이 자료는 이제 몽양 여운현 선생이 연설하는 장면이 있고 45년대 해방이 되고 난 후에 해방 공간에서 만들어졌던 인민위원회, 인민공화국 그런 이 신문의 기사나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링컨이 얘기했던 유명한 거 아닙니까? 이거 번역 어떻게 합니까?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근데 국민은 nation, 국가가 규정한 존재예요. 근데 과거에는 인민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인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재 기준이에요. 시민, 주민, 도민, 구민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것처럼 국민. 근데 인민은 인간 자체로서의 가치로 그 존재가 규정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인민을 위한, 인민을 위한 이런 개념이었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저 인민이란 말 우리 잘 안 쓰잖아요. 쓰기 불편해지고 힘들어진 거죠. 왜? 분단체제 속에서의 권력관계가 저 말의 운명까지 결정지어버렸어요. 해방 이후에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8월 말까지 전국에 400여 개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져요. 전 세계에서 식민지였던 나라 가운데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에 인민의 주체성이 확보된 그런 역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인민위원회, 인민공화국이란 말 못 쓰죠. 쓰면 잡혀간다 이런 말은 아니고 쓰기 어렵죠, 이제. 학교 교육에서 쓸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에서 못 쓰잖아요. 이 말의 권력관계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일본에서 초기에 번역을 할 때 민권이라는 말 앞에서 역자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왜? 민 옆에 권, civil right, 영어로. 그 민권이라는 말을 번역하게 되는 순간에 민 옆에 권이 붙잖아요. 아니, 권은 천황이나
권력자들에게 붙는 말인데 민옆에 권이 붙어? 반역이죠. 언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반영한 속성들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로서는 인민주권, 국민주권,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 바로 그런 사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권력은 혈통에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소수 특권자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민들이 바로 권력의 주체야. 이게 프랑스 혁명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인민이라는 말이 과거의 봉건 시대를 썼던 말과 달리 근대 혁명을 거치면서 인민이라는 말은 혁명적 주체예요. 자, 언어와 권력 관계.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쓰는 인민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역사의 주체라는 개념까지 같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런 말 쓰기 어렵죠. 왜냐? 이런 인민의 주체성을, 혁명적인 인민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권력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분단 체제가 그것을 막고 있는 거죠. 이게 거두어지면, 냉면적 사고가 거두어지면 이 말들은 그때 자기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un peuple et son roi라고 하는 것은 인민과 그의 왕으로 번역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민, people이 앞에 있고 왕은 그 밑에 있습니다. 이런 언어의 체계가 달라지는 것이죠. 노암 촘스키가 헐만하고 같이 냈던 manufacturing consent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 바로 이렇게 사람들의 사유를 지배하고 그들을 여론에 추정하게 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언론의 조작 기술에 대한 폭로를 한 것이고요. 펜타곤 페이퍼는 미국의 월남전 비밀 개입에 대한 비밀 문서를 폭로한 거죠. 이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가 세상에 공개를 해서 사람들의 사유를 바꾼 거죠.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을 더 가열차게 했던 겁니다. 이 할리우드 키스의 생애는 언제가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 시나리오 작가가 시나리오를 써서 이거 정말 괜찮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어릴 때부터 보았던 할리우드 영화가 전부 잡탕이 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죠. 문화적 식민지 체제가 되는 사유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폭로한 작품입니다. 스피박이라는 사람이 서브알탄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위 주체, 식민지 체제에서 인간은 자기의 주체성보다는 하위 주체로서 식민지의 사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해서 해방의 주체가 될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 질문. 즉 제국주의 권력 질서를 무너뜨리고 해방된 존재로서의 자기의 목소리를 찾는 것. 기성의 권력이 억압적일 때 그것을 극복하고 해방된 주체로서의 자기를 선언하는 것. 그래서 내가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주체 선언이 민족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인종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길을 뚫고자 하는 거죠. 프란츠 파농이라는 이 흑인 혁명가, 정신분석가, 심리학자죠. 그것은 black skin, white mask라고 하는 것. 검은 피부, 흰 가면. 이게 바로 식민지 체제에서 자기의 존재는 흑인인데 백인들이 내놓은 기준을 미의 기준으로 삼고 자기 의식세계는 그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백인들의 사유체계에 종속되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버리는 이런 권력의 질서 속에서의 사유체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비판한 겁니다. 자, 생각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주체성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현실에서 우리는 과거의 그와 같은 이 식민체제의 유산, 또 미국의 지배, 체제 속에서 만들어지는 온갖 개념들, 거기에 혹시 프란츠 파농이 지적했던 것처럼 블랙 스킨, 자기의 피부는 검은데 하얀 색깔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질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공간의 구조는, 이 미학은, 이 윤리적인 판단은 누구의 권력에서 규정되는가 하는 것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우리의 분단체제에 대한 사유, 분단체제 속에서 생겨난 많은 생각과 단어들, 국가보안법부터 시작을 해서 남과 북에 대한 이해, 이런 모든 것, 그리고 거기서 관련되어 있는 윤리적 판단, 미학적 판단도 누구의 권력에 의해서 규정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으로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권력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주체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